네,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보장의 큰 축인 퇴직연금. 내일 31일부터 실물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 상품을 팔아 현금화하지 않고도 다른 금융회사로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거죠. 지키려는 은행, 뺏으려는 증권사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텐데요. 어떤 전략으로 퇴직연금 쟁탈전을 준비하는지 오현민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수석 매니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현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퇴직연금 노후 보장에 가장 중요한 건데 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이건 강제로 다는 것이고 퇴직연금 굉장히 중요한 퇴직금입니다. 실물 이전한다. 이게 지금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물 이전이라는 게. 네, 먼저 이 서비스의 출시에 어떤 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DC형, 그러니까 즉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떠날 때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 퇴직금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이 분들께서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DC형과 예. IRP에 가입한 분들, 네네. DC, DB가 있죠? 네, DC, DB가 있고 DC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 제도이고요. 직장인들 중에서 네. DC와 DB 어느 정도 분포가 될까요? DC를 많이 하고 있나요? DB가 훨씬 많기는 합니다. 아, DB가 한 절반 정도 되고 DC가 한 20-30%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한 20-30%인 예, 분들, 또 퇴직 후 IRP로 가입하신 분들, 네, 네. 이거 잘 들어야 되는 거네요. 네, 또 DB 중에서 또 DC로 바꾸고자 하는 분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께서 주목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서비스를 설명드리자면은 그 실물 이전이라고 하는데 그럼 실물이 뭐지? 예. 라고 이제 물으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수라는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네. 이분이 IRP 계좌를 A라는 은행에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예금도 있고 펀드도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계좌를 B라고 하는 증권회사로 옮기려고 하면 네. 현재는 그 펀드랑 예금을 해지를 하고 해지하고. 현금화를 해서 그다음에 B라는 증권사에 계좌를 만든 후에 그 현금을 이 새로운 계좌로 옮겨야 됩니다. 네. 그런데 내일부터는 이제 해지를 하지 않아도 옮길 수 있다. 대다수의 상품을 그런 식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제도의 큰 골자입니다. 아, 해지나 만기 아니도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뭔가 손해 없이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맘만 먹으면 다 손해 없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걸림돌 같은 거 없어요? 그 이제 실물 이전에 따라 어떤 뭐 비용이 든다든지 혹은 뭐 손실이 있는 거는 아닌데요. 예. 이제 체크하셔야 될 점이 있기는 합니다. 뭡니까? 그래서 이번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상당수 상품들은 이제 그대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예금, 펀드, ETF, 채권 같이 이렇게 좀 범용적으로 많이 투자하시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이 되는데요. 네. 이전이 안 되는 상품들도 있기는 합니다. 뭐예요? 대표적으로 MMF, 리츠, 그리고 디폴트 옵션 상품 같은 경우도 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전이 안 되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고 옮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좀 영수 사례 다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영수가 A 은행에 가지고 있는 IRP에 펀드와 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B 증권사로 IRP를 옮기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옮기려면은 IRP를 옮길 그 B라는 증권사에 영수가 가지고 있는 펀드나 예금을 똑같이 퇴직연금 상품 라인업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똑같이.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만일에 내가 내 계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 근데 해지하지 않고 옮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옮길 곳은 그 퇴직연금 라인업이 좀 풍부한 곳,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곳이 좋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옮기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투자한 게 옮기고자 하는 그 금융회사에 똑같이 있는지를 네. 확인을 해야만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옮기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지금 이 퇴직연금이 지금 은행도 하고 보험사도 하고 증권회사도 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지금 이 비율이 되는 겁니까?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점유율을 좀 보게 되면요. 네. 은행이 198조로 한 절반 정도 되고요. 52% 정도 되고요. 네. 금융투자업계, 그러니까 저희 그 증권사 같은 경우가 22.7%, 그리고 생명보험이 20.5%, 손해보험 3.9 이런 순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2022년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그래서 은행과 금융투자업계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소폭이지만 한 0.9에서 0.9%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이제 보험사 쪽은 이제 조금 이제 하락한 그런 편입니다. 네. 그런데 적립금 증가는 좀 금융투자 쪽에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17.5% 정도 증가를 했고 은행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이 IRP도 금액이 굉장히 많죠. 지금 이 중에 일부 IRP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까? 따로입니다. 따로요? IRP 같은 경우는 지금 점유율이 한 20% 정도 되고요. 이게 30%나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해에요. 이게 왜 크게 올랐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작년에 이제 IRP의 세제 혜택을 강화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900만 원까지 적립을 했었을 때 더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했었었고, 그리고 2022년부터는 퇴직금을 받을 때 과거에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IRP로 받을지 아니면 내가 일시금으로 받을지 그런 선택이 가능했었는데 2022년부터는 이제 무조건 IRP로 받는 게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IRP에서 지금 적립금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이 지금 실물 이전,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 은행, 증권사, 보험사들이 우리 회사로 와라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뭐 증권회사들이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최근 뭐 어떤 통계가 있습니까? 실제 수익률 비교할 수 있는? 네, 제가 5년이랑 10년 수익률을 말씀드리면요. 네.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 뭐 5년 기준일 때 한 2.9% 그리고 10년일 때 2.4% 정도로 나타나고요. 네. 그게 둘 다 은행권보다는 높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2.15%, 1.93%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5년 기준으로 이제 그 업권별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순위가 나오는지 보시게 되면은 예. 금융투자 쪽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생명보험, 그다음에 은행, 손해보험 순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2023년 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금융투자가 가장 높고요. 7.11%로 높고 그다음이 은행이 그 뒤를 잇고 그다음에 손해보험, 생명보험 순인데 금융투자만 7%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은행에서 보험까지는 다 4%대 정도입니다. 네, 평균이 저런 건데 그렇죠. 네네. 증권회사는 또 증권회사별로, 또 은행은 은행별로 또 좀 차이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은 개인별로도 예, 있을 그런 겁니다. 부분들은 좀 옮기려는 분들이 좀 잘 따져보고 네.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퇴직연금이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고 원리금을 보장하지 않고 수익을 더 도모하는 그런 상품이 있잖아요. 어떻게 네. 지금 비중이 다릅니까? 지난해 원리금 보장으로 그 적립금이 거의 한 87% 가까이 되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이 많은 분들이 좀 퇴직연금은 손실이 없어야 돼. 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실적 배당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머지 이제 12.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제 좀 퇴직연금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제 생각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그 변화를 어디에서 보냐면요. 네. 실적 배당형 상품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이제 펀드를 고를 때 사람들이 채권형을 많이 고르셨거든요. 채권형을. 채권형을 주로 많이 골랐었는데 5년 사이에 채권형은 확연히 많이 줄었고요. 예. 대신에 선택하는 게 주식형 펀드, 주식형 ETF라든지 혼합형,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 어느 정도 좀 비중이 비슷하게 들어있는 그런 형태 쪽으로 5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생각이 좀 바뀌고 있다. 네, 그래서 퇴직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보니까 수익률이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내 퇴직연금 키울 수 있네. 이런 거를 좀 깨달으시면서 이제 점점 채권에서 주식 쪽으로 넘어오신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원리금 보장형 그리고 실적 배당형이라고 하겠네요. 네네.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예. 상품이 많을 텐데 그런 상품군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무래도 원리금 보장형 상품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한 예. 4% 정도 되거든요. 4%. 근데 4%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게 2022년에는 1%대였거든요. 오.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은행이나 은행에서 이제 예금의 이제 그 약정 이율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다 상대적으로 다 좀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이 있는 거고 그 이전에는 1%대 이 정도였습니다. 1%대. 네, 근데 실적 배당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3.27%,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많이 나죠. 근데 이게 작년에 또 장이 좋았던 것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원리금 보장형이랑 그 실적 배당형이랑 물론 실적 배당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또 장이 좋을 때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원리금 보장형이랑은 좀 이렇게 격차를 좀 많이 내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장이 좋을 때는 실적 배당형의 수익률이 높지만 네. 장이 또 안 좋을 때는 그래도 원리금 보장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그런지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훨씬 네, 더. 맞습니다. 왜 실적 배당 수익률이 저렇게 높은데 원리금 보장형을 좀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희 미래세 투자연금 센터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해봤거든요. 예, 원리금 보장형을 왜 선호하시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좀 압도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가장 좀 두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실적 배당형이 당연히 손실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예. 갑자기 금융위기 닥치면은 이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근데 이게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이 손실의 개념을 보는 관점이 좀 이렇게 다르거든요. 어떻게요? 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호하신 분들은 원금 내가 10,000원을 넣었으면 10,000원이 안 깨져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계신데 예. 실적 배당형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 퇴직연금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넘어서는 그런 수익률이 있어야 그게 손실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을 네, 네. 넘어야지 네, 수익이 네. 나는 거고 네. 그걸 넘지 못하면 이거 원금 손해보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본다 실질적으로는 이거죠? 손실인 것이죠. 네, 어. 물가가 올랐는데 돈은 그대로 있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실질적으로 손실이 아니냐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은 투자를 일정 부분은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다 생업이 있는 입장에서 내 퇴직연금 어떤 상품을 담으면 좋을까 이런 그 궁리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게 저는 쉽지 않다는 거를 좀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어떤 상품을 네. 고를까? 예, 펀드나 ETF나 이게 처음 보는 용어가 많을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주식을 담고 있는지 이게 어떤 전략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면은 이제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다 보니까 예금처럼 그냥 맡기면 그냥 정해진 이율 주는 상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아마 좀 그런 상품에 대해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퇴직연금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뭐 관련된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기업에서 네.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기회를 좀 많이 줘야만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사실 회사에 있어 보면은 정말 그 주어지는 일만 하기에도 바빠가지고. 바쁘다 보니까 좀 그냥 좀 가볍게 보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제 네. 주변에도 보면은 뭐 DC형과 DB형을 구분하지 못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퇴직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요. 예. 그래서 근데 아직 이게 좀 많이 알려지지는 못했는지 모르지만 또 아시는 분들은 또 너무 앞서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떻게 앞서가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펀드도 넣었다가 ETF도 넣었다가 ETF도 이런 것도 바꿔보고 저런 것도 바꿔보고 뭐 다양한 전략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한테 이제 이런 상품은 안 만드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상당히 좀 앞서가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아직 좀
퇴직연금의 그런 관리부터 기초부터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런 스펙트럼이 좀 양극화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어느 직원이 퇴직연금을 이제 DB형으로 이렇게 가입한 다음에 직원이 뭐 수천 명 되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개별 직원들이 어느 은행이나 어느 증권사로 가입하면 그곳에 전화를 해서 나는 이렇게 운영하고 싶다. 이렇게 해달라. 개별적으로 다 상담할 수 있는 거죠. DB형의 DC형 DC형의 말씀이실까요? 경우. DC형의 DC형의. 경우에 DC형의 경우에는 이 그 회사가 그 규약을 맺고 있는 금융회사가 한 군데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군데인 경우에는 뭐 사실 이거는 바꿀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어떤 뭐 회사의 그런 장기적인 전략이랑 이런 부분이랑 다 좀 맞춰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예. 근데 여러 군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뭐 한 번 정도 퇴직연금 그 회사를 바꿀 수 있는 신청 기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신청을 하시면은 나는 A 증권사에서 맡겼었는데 이제 B 증권사로 옮길래요. 뭐 B 은행으로 바꿀래요. 이런 식으로 신청하면은 그 일괄로 받아서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가능해지는 퇴직연금의 실물 이전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현민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